14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헌재가 선고를 할 것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윤석열은 지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오늘은 평의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선고를 하게 되면 오늘은 선고일 지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빨라야 내일 아니면 모레에 선고일을 지정을 하는데 선고일 지정은 보통 선고 이틀 정도를 앞두고 한다고 하니까 내일 선고일 지정을 하게 되면 20일이죠. 목요일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는 거고 수요일날 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21일 금요일날 선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지금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이 어제 승복 이야기를 했는데 권성동의 승복 이야기는 제대로 된 승복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모종의 희망, 자기네들 희망에 부합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 5대3으로 윤석열이 복귀한다. 기각돼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지금 갑자기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 박근혜도 그때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고 탄핵 선고 직전까지 주변에 있는 측근 참모로부터 그런 보고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실제로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받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일치 파면이 확실시됩니다. 헌재가 지금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안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거기 보면 별개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종 판결을 전원일치로 만들기 위해서 평결에는 전원일치로 기각시키는 것으로 참여를 하고 개별 의견으로만 달았습니다. 그것은 헌재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즉 윤석열 전원일치 선고에 대한 예고편이다. 전주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재가 전원일치로 어떤 선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파면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각하는 말도 안 되고요. 결국은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전원일치로 간다면 파면밖에 없습니다. 인용밖에. 전원일치 기각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겨레 신문에 성한용 기자가 자기 나름의 의견으로 자,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2차 계엄, 3차 계엄도 할 수 있죠, 윤석열은.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이 2번, 3번, 4번 계엄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윤석열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런 군 사령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윤석열이 지금 내가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2번, 3번, 4번 하면 되니까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어떤 성정이라든지 스타일로 봤을 때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 3차 계엄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군 사령관들, 지금 경찰청장,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조지호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니까 9명입니다. 조지호까지 하면 10명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1심 재판까지만 후딱 받고 형을 확정시킨 다음에 사면을 해주면 됩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들이 검사나 피고인이 항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형이 확정돼 버린 상태에서 윤석열이 사면을 해주면 됩니다. 윤석열이 복귀하게 되면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 2년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을 시켜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이 합작하면 이런 황당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이미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을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헌재에서 파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한용 기자의 예상인데 우리의 예상과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성한용 기자가 윤석열을 파면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원일치로 가기 때문에 전원일치
실치라면 이건 인용밖에 없다, 파면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한용 기자는 다른 5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 여론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7인데 늘 중도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69, 반대가 26으로 탄핵 찬성이 반대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중도층 여론만 보면.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된 상태에서 전체 여론을 봤을 때는 58대 37이지만 중도층만 봤을 때는 69대 26입니다. 이런 정도의 압도적인 여론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여론을 외면한 채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겠냐?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수 있겠느냐? 없다는 의견이죠. 두 번째는 재판관들이 판사인데 논리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됐는데, 즉 국무회의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고령,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그 어떤 시도도 위헌입니다. 정치인과 법조인을 불법으로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위헌 위법합니다. 선관위에 군인을 보내서 서버를 가져다가 점검을 하겠다? 선관위에 군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이런 등등의 그런 팩트,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이 재판관들이 아무리 정영식이나 조한창이 보수적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논리적으로 기각을 시킬 수 없는 사안을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기각을 시키고 싶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판사들이 최종 결론을 기각으로 이끌어낼 그 논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파면이 확실하다. 이제 세 번째는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계엄을 2번, 3번, 4번도 할 수 있는데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것은 윤석열에게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생각하실 때 이게 심각한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재가 윤석열에게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그 면허증을 가지고 반드시 2차, 3차 계엄을 해서 본인을 반대하거나 본인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모두 처단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헌재가 그런 끔찍한 면허증을 윤석열한테 내줄 리가 없다는 거죠. 밥 먹듯이 계엄을 할 텐데요. 야간 통행금지 이번에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통행금지까지 하고 집회, 결사 다 안 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가 복귀하게 되면. 그런 끔찍한 일을 헌재가 결정할 리가 없다. 자, 그리고 내란 재판인데 헌재가 기각을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윤석열은 현재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죠. 윤석열이 자기를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인사조치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도 해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핵심적인 지금 피의자들, 기소가 되어 있는 피의자들을 전부 공소 취소하거나 아니면 서둘러 1심 판결을 받게 한 뒤 전부 사면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데 헌재가 이 내란죄 심판을 윤석열이 전부 다 엎어버릴 텐데 내란죄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윤석열을 어떻게 대통령에 복귀시키겠느냐. 5번째입니다. 탄핵을 기각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 심판에 승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한 명입니다. 내란은 윤석열이 저질렀으니까요. 파면을 누구를 파면하는 겁니까? 윤석열을 파면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승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을 기각했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승복합니까? 국민들은 그걸 승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러서 국민에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고 형사재판으로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을 헌재에서 파면시키지 않는다? 파면시키면 윤석열은 당연히 승복해야죠. 승복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근데 아직 승복하겠다라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승복 선언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하면 승복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한 명이고 만약에 기각시키면 이건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헌법재판소와 이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된 상태에서 임기가 2년이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목금에 파면된다고 하면 윤석열 임기가 2년 2개월 가까이나 남은 겁니다. 어떻게 2년 2개월을 윤석열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광화문에서 탄핵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한용 기자가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대혼돈에 빠져들고 다수의 국민들이 봉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임성수님 입장해 주셨고요. 이희원님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고. 그래도 이 민주공화국들의 적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8년 전에는 여야가 헌재가 어떤 선고를 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각자 승복하겠다. 권성동이 어제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단심제인데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승복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국민들은 다릅니다. 지금 입장이. 국민들은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승복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걸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윤석열이 명백하게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다 목격했는데 헌재가 윤석열의 복귀를 결정할 리도 없지만 복귀를 결정을 하면 승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성한용 기자의 예상은 아마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조갑재 씨가 이분이 요새 조갑재, 정규재 이 두 보수 논객들이 저는 이 두 양반이 찐 보수 논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랑 다른 의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언론인 출신이지만 제가 아주 혐오했던 언론인들입니다. 조갑재와 정규재는.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너무 터무니없이 민주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정규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우리나라가 퍼주기에서 베네수엘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계속해서 펼쳤고 이 조갑재 씨야말로 이 색깔론 민주정부를 맨날 친북정부라고 규정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요즘 들어와서 이 찐보수들이 윤석열 같은 가짜 보수가 등장해서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찐보수들의 어떤 정체성 이라든지 이 찐보수들의 진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도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이후에 어떤 의견을 보면 우리 민주시민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 전에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조갑재 씨가 이렇게 무릎을 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징계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해야 되는 헌재 심판은 징계입니다. 그리고 형사법정 지귀현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내란죄 심판관은 그것은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위한 그런 재판이고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 수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됩니다. 징계 대상자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징계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징계 대상자만 승복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이걸 왜 승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적은 너무나 타당한 지적입니다.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이 확정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 결정에 파면 결정에 윤석열 한 명만 승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국민의힘 강물처럼님은 사형 집행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 거냐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우상호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나요?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를 보면서 마지막 소풍이니까 잘 즐겨라. 이제 남은 건 무기징역이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달렸는데 왜 그렇게 윤석열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해야 되느냐. 무기징역은 윤석열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너무나 관대한 처분이다. 약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강물처럼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권영세
권영세 의원, 용산 국회의원이죠. 용산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라고 해서 기분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습니까? 한번 보세요. 탄핵 기각 시 주도한 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럼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럼 국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검사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때려잡아갖고 증거가 안 나오고 무죄가 나면 그 검사들 처벌하자는 주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이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묻는다는 거잖아요. 민사상도 아니고 또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하고 있고 다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검사 출신이라서 지금 국민의힘은 모두 검사들이 장악했죠. 윤석열도 검사, 한동훈도 검사, 권영세도 검사, 권성동도 검사. 전부 다 검사입니다. 검사들이 당을 장악하니까 매사에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거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무오류, 무결점의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내란을 일으킨 건 윤석열인데 내란의 피해자가 될 뻔하고 내란을 진압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신기해요. 이번에 탄핵에서 기각돼서 복귀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주장을 내놨던데 그 검사들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파면해야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로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거였어요. 김건희의 무혐의 준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검사를 헌재에서 기각당했기 때문에 그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 김건희에 대해서 명품백이든 주가 조작이든 다 면죄부를 준 검찰이 그렇게 김건희를 위해서만 김건희 윤석열의 인권만 생각하는 검찰에 대해서 아무도 제동을 걸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권성동이 어제 탄핵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그동안 계속해서 헌재를 공격했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당 의원이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옹호를 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기각하면 승복해야 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해야 된다 그러더니 권영세가 탄핵 기각 시 주도한 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5대3으로 기각된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더니 그 찌라시를 보고 믿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면 인용 기각 각하 헌법 전문가 3인이 예상한 윤석열 탄핵 심판이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인데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인용입니다. 8대0 전원일치. 자, 황도수 이 사람은 기각이에요. 이호선 이 사람은 각하입니다. 이 사람들 의견을 보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하고 법과 대학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논리가 없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고 이 분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 윤석열 탄핵 각하 이런 거 서명에 참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인용해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다. 자, 각하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아예 심판을 안 한다는 거고요. 기각은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니까 기각하는 거고 인용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심각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건데 이 세 명이 각각 인용 기각 각하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건데 지금 조선일보가 한쪽으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군불대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탄핵 기각이라는 황도수 교수 자, 증인신문을 90분으로 제한했고 증인들이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또 윤석열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을 신청했는데 기각했다. 이것이 지금 기각의 근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됩니까 이게? 윤석열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했다는 게 헌재의 거듭된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조서,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에서 조사한 조서입니다. 그 헌재 신문에서 자꾸 말 바꾸기하고 거짓말 하니까 그걸 증거로 채택했는 건데 이거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서버 감정을 하자? 시간 끌기잖아요. 서버 감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기각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논리고 근거도 없이 그냥 윤석열 기각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무 말 대잔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2호선 이 사람은 이번에 김건희 유지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에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대학이 국민대학이잖아요. 이런데 법과 대학장이 의견이 각하입니다. 이분은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 심리를 중단했어야 돼.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것 역시도 대다수의 헌법학자 의견들과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하면 될 일이고, 윤석열은 계엄의 선포라든지 이런 것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됐는지만 보고 징계성 파면을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3명의 의견이 조선일보는 지금 마치 가능성이 있는 33대 33대 33, 각각 3분의 1이 가능성이 있는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한 명씩 뽑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헌법학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탄핵 전원일치 인용이 80~90%입니다. 이렇게 특정 성향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기각이나 각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꽤 많은데, 여기 지금 파이낸셜 뉴스라는 언론인데 여기서 뭐 증거 못 믿겠고 절차도 문제, 학계 법조서 힘받는 탄핵 각하, 이렇게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학계하고 법조가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주도하는 극소수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영, 이분이 한국 헌법 이론의 기틀을 다진 학자라고 평가되는 건 맞는데, 이번 윤석열 사태 때, 내란 사태 때 보니까 이분의 논리는 이분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뒤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영 이분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명하고, 그리고 지성우, 이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윤석열 탄핵 기각을 예상하는 모든 언론 인터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지성우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 왜곡됐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2명, 지금 실명은 2명입니다. 허영 1명, 지성우 1명. 그 다음에 출신의 법조인들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 기사냐면, 파이낸셜, 증거도 못 믿겠고 절차도 문제, 학계 법조서 힘받는 탄핵 각하인데 실명이 딱 2명 나왔습니다. 학계, 허영, 지성우 2명이고 법조는 아예 실명이 없어요. 그래놓고 제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요건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세상에 2명 의견 갖고 허영하고 지성우는 지금 대놓고 윤석열 지지운동을 벌이고 윤석열 복귀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2명의 의견을 갖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극우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냅니다. 어떻게 딸랑 2명의 의견 갖고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마치 국회에서 서울대 재학생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합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온 여학생이 있던데, 서울대 재학생인 자기가 반대하는 거지 서울대 재학생은 반대합니다. 서울대 재학생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면 윤석열 탄핵 찬성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본인 한 명이 나와서 손팻말을 서울대 재학생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합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서울대 졸업생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합니다. 자기 한 명이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서울대생 전체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생의 의견은 무슨 우리가 가중해서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서울대생이기 때문에 서울대생 한 명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서울대생이 무슨, 서울대생도 시민 한 명입니다, 그냥. 근데 그걸 들고 와서 국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울대 재학생은 반대합니다. 자기 혼자 와서 그렇게 손팻말을 들고 있더니,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거나 기각하는 세력이 물론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꽤 있지만 이런 식의 한두 명을 인용한 의견을 갖고 그것이 전체 의견이냐? 특정 대학에서 5명, 10명이 입장을 발표하면, 아니 어느 대학이나 신천지 그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극우 개신교 그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면 그게 그 대학 전체의 의견이냐 언론이 막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가에서 확산하는 윤석열 탄핵 반대. 이 기사도 마찬가지죠. 학계 법조서 무슨 힘을 받습니까? 이런 의견이. 힘 받으면 무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나 뭐 근거가 있어야죠. 허영하고 지성우 두 명의 의견을 갖고 힘 받는 탄핵 각하라고 기사를 쓰면 이게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이게? 지금 한국을 센시티브 컨트리 리스트에 지정을 했다.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퇴임 직전에 한국을 센시티브 컨트리 리스트에 올려놓고 이것이 내달 15일 날 발효되는데 이게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달 넘도록 상황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 미국이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그래서 SCL 약자로 SCL이라고 불리는데 자 이것이 4월 15일에 발효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시설을 방문하거나 원자력은 핵이죠 핵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교류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럼 왜 미국이 이걸 지정했느냐?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서 핵무장론 같은 것을 언급한 경우가 꽤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안정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하기나 하는 거에서는 좀 예민하다, 민감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이든 정부 끝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날 출범했는데 이 지정은 2024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2월에 이루어졌고 지금 1월에 이루어졌고 지금 3월에 알려지게 됐는데 2달 전에 바이든이 퇴임하기 직전에 지정을 해놓고 다음 달 15일 날 발효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권영세라는 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민감 국가 지정은 반미 친중 이재명의 국정장악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집권 능력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대통령직을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타령하다 모자라 이제는 야당 지도자가 국정을 장악한 탓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까는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민감국가 지정이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2년 반이나 더 지나서 이루어진 일을 반미 친중 이재명 국정 장악 탓이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이 권영세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중국적인 제스처를 꽤 많이 했었죠. 중국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 주중 대사까지 지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반미 친중 이재명 국정 장악 탓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집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죠. 자기네들이 집권 반환점을 돌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그런 결정을 야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이 다니면서 그 새끼들 날리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조심성이 전혀 없고 안하무인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이 계엄까지 선포해서 국내 정치가 매우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북한을 자극해서 외환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많잖아요. 언제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미치광이가 대통령으로 있는데 당연히 민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권영세는 이게 반미 친중 이재명 국정 장악 탓이라는 이재명이 무슨 국정을 장악했습니까? 그 이재명이 반미 친중이 맞습니까? 이재명이 언제 반미했고 언제 친중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예요. 자, 극우들이 누가 극우냐? 내란이 깨운 극우 880만 명. 그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싫어한다. 이 기사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기획기사로 실렸는데 한번 일독의 가치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자, 극우가 누구인가? 그럼 국민의힘은 극우인가 아닌가? 극우가 그럼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극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극우 전문가가 이제 이 구분할 수 있는 정의를 알려준 건데 극우의 특징은 자, 첫 번째 반민주주의.
두 번째 권위주의적 국가관, 세 번째 외국인 혐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비슷한 거죠. 외국인 혐오하고. 그러면 크게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관, 외국인 혐오 이 세 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야말로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반민주주의죠. 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통치권이다. 절대주의적 국가관, 권위주의적 국가관입니다. 대통령은 뭐든지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중국의 간첩이 엄청 많다. 중국 관광객 2명이 사진 찍은 거 하나밖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를 조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반중 혐오 정서만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고 아무한테나 대고 너 중국인이냐 화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반민주주의, 권위주의적 국가관, 외국인 혐오 이 윤석열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3 내란 사태, 계엄 사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 윤석열이 극우가 아니면 누가 극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화돼 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실체가 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동안 잠재돼 있다가. 그래서 매우 위험한 정치 세력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게 핵무장을 주장했다가 민간국가 지정을 한 게 반미 친중 이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내란을 일으켜서 그걸 겨우겨우 지금 가까스로 진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탄핵했다고 민형사상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지 말라고 막고 있고 특검은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의 황당한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옹호하고 윤석열 1인을 위한 검찰이 됐는데도 편들어주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저는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그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다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전국 단위 선거가 있죠.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2025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 다음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표로서 국민의힘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 정말 제대로 된 보수정당, 제대로 된 진보정당 이 두 정당이 그러니까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되겠죠. 이런 건전한 정당이 나와서 진짜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화돼 있어서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반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국가관과 외국인 혐오를 다 갖추고 있어요. 아니 주중대사를 하고 온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미 친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굳이 이야기하면 친미 친중 아닐까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국인데 당연히 미국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한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외국인 혐오, 특정 국가 혐오를 부추기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극우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극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이 권영세, 권성동 이 나이대 사람들은 일단 반민주주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사 독재라든지 이런 독재를 거치면서 또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을 충분히 향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국가관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죠. 권위주의적 국가관은 권위주의적 검찰관, 권위주의적 검사관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외국인 혐오까지 결합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극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